작전을 소개하는데 시작합시다. 자, 김두경. 네, 전주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두경입니다. 저도 간단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세 가지가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1번 질문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그 초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기존의 교육학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고 학교태가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학과 교육학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아까 그 둘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학이 학교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학은 또 반대로 교육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오케이. 지금 학교학이 교육학과 다른 것이다.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용어의 해체와 재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 보완이라는 것은 서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거지. 이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빨리 가야 돼. 네,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지? 3번도 앞에 것과 중복이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소매치기나 타짜를 들었습니다.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수도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도, 이런 것들도 교육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도계, 교육의 소재의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수도계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사람, 그 주체는 누구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내가 전에 얘기할 때 품이라는 것이 동양의 덕과 서양의 아랫대의 기능을 발전시킨다 그랬는데, 이때 덕이라고 그러니까 도덕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동양에서 도와 덕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덕을 합쳐가지고 요즘 윤리의 영역으로 얘기하는데, 도덕경을 볼 때도 도가 있고 덕이 있어요. 도론이 있고 덕론이 있다고. 두 개 합쳐지는 것이 아닌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큰 착오가 있었는지 도덕 그러면 영어의 에틱스를 인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도론하고 덕론이 어떤 것이냐, 그것도 이제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도라는 어떤 객관적인 측면을 모사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그걸 내면화 어떤 측면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덕이라는 것은 내 이론에 하면 학문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가고 윤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소매치기 얘기는 그때마다 나오는데 이게 아주 단골 손님이야. 이걸 내가 안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소매치기를 진짜로 해봤는가? 어디 한번 해봤어요? 안 해보고 너무 얘기하지 마. 소매치기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거야. 그렇죠? 아까 그 품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엑셀런스를 갖는 것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것인데, 진짜 소매치기를 할 때 인간으로서 그 하나의 갖춰야 할 엑셀런스로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품위가 아니다. 품위의 차원에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어. 그러니까 안 해봤으면 물어보기라도 하고. 알았어? 죽지못해 사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모르지만 아마 내가 인간으로서 이것을 가장 가치로운 덕목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낭만틱하고 너무 상상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하여튼 소비치기 한번 만나보시죠. 그 다음에. 예, 저는 그 전에 질문하셨던 서재 선생님이 교육의 품위의 판별의 방법에 대해서 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전 서울교육대학원 대학원에서 교육연극을 전공하고 있는 박현정입니다. 예, 제가 전공하는 교육연극은
폴라니의 인격적 지식을 지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드라마적 상상력을 이용한 허구적인 상황 속 체험을 통해 교육 활동을 하는 분야입니다. 기존에 이 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 실증주의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의 외재적 기능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거나 교육 이외의 심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교육의 외재적 기능이 한계가 없기에 교육 연극의 목적과 평가도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육 연극에서의 교육에 대한 개념 부재가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교육 연극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교육 본의론을 토대로 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육 연극 활동 사례를 관찰하여 평가 기준을 교육의 내재적 측면과 외재적 측면으로 삼아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실 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연극 활동가들이 말하는 참여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그 환희를 교육적인 가치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 연극 이외에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활동들을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오케이. 자, 거기까지. 예, 내가 전에 한번 박 선생한테 얘기했죠. 참 좋은 그 분야다. 교육 보육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대되는 영역이다. 내가 이렇게 봤는데 우선 교육 연구라는 게 따로 있는가 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걸 이제 기술해야 되고 그때 교육의 개념은 뭐냐? 이것도 검토 여지가 있다. 고유한 의미냐 혹은 어디에 무슨 학교태라든가 무슨 기능주의적인지 용병인지 그런 것인지 이제 검토해서 일단 그 개념 자체 검토가 필요하고 나는 연극이 메타교육의 한 측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 사태를 구성하고 거기에 역할을 주고 관찰하고 거기서 교육의 품위가 드러나고 그럼 그 품위의 차이가 교육적 교섭이 되고 그러면 훌륭한 메타교육이 장면이 되지 않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 선생님이 그런 데 어떤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게 내 희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김상혁. 김상혁 어디였어? 어딨어? 잠깐 나갔어요, 선생님. 이거 질문해놓고 가보면 어떡하나? 아니, 저기. 자, 적어놓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김상혁 건 일단 보류해놓고 좀 이따 오고 윤지혜. 네, 저는 유재라고 하고요. 교육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상과 양태, 제가 공부하는 그 학문 분야가 양태를 중시하고 거기서의 현상이 양태, 사태 자체로의 양태에 관심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상 교수님께서 양상과 양태를 구분하시는 거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어제 최성훈 교수님과의 토론 시간에 그 현상이 제가 알고 있는 사태 자체로의 현상이 아닌 그 양상으로 포착된 현상을 교육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제가 질문이 어느 해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근데 그 용어 가운데 교육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은 내가 보기에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상이라는 것이 상과 먼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 근데 내가 얘기하는 양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랬거든. 그럼 지금도 윤지혜 선생은 물리현상이라든가 생물현상, 경제현상이라는 게 상과 먼 느낌 들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탐구해서 드러낼 수 있는 현상이 상과 먼 느낌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다만 우리가 교육과 교육 아닌 것 사이에 개념적으로는 배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타적 태도를 취해야 돼요. 교육은 교육 아닌 것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아닌 것을 배타해야 됩니다. 개념화할 때는. 그러나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때는 항상 그것이 여건이 되죠. 교육 밖에. 그러니까 그 여건을 떠나서 교육을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여건을 고려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적인 배타와 현실적인 타협이라는 것을 구분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 점이요. 알았어요? 나는 항상 이론적으로는 엄격하게 따지지만 사는 것은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를 순수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장사고 자체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자고. 오케이. 그다음에 박경남 있어요? 없다. 근데 뭐 여기도 나와 일치하는 말이 많더라고. 감히 여쭙습니다. 같아요. 생각이 비슷해. 김정민. 저는 선생님 표현을 드리자면 기존 교육학이 세탁이 안 돼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질문이 좀 무정 상태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학에서 사용하던 인지교육학에서 사용하던 그 용어를 해체하고 재건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있어서 기존의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기교육학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선생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용어로는 선생님의 논리를 펼치실 수 없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건하는 것은 기존 교육학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든지 공부를 기존에 이제 했던 사람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석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누군가가 선생님이 노력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육 본위의 이런 논의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그분과도 또 소통이 불가하지 않고 이제 그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불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난 이후에 이제 제대로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선생님 그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움과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과 이제 신선한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놀라움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제가 교육학 개론 시간에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과 공유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오케이. 네. 기존의 교육에 대한 도의의 담론이라는 것은 건설적인 담론이 불가능하다. 거의 교육에 고유한 의미가 없다. 마치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소통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히려 교육학을 제외하고 더 확실한 용어로 대체하면 좋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놀랐어요. 나도 김정민 선생님 질문을 보고 다 깜짝 놀랐는데 그전의 용어와 이전의 용어가 차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존의 개념하고 내 용어를 이해했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설명했는데 차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만약에 그 차이가 없게 느꼈다면은 이 강의는 낭비요. 내가 보기에. 내가 낭비를 시켰거나 인생이 낭비를 당했거나 그런데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이라는 게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학교를 현장하죠. 그렇지? 근데 그게 교육 현장이야, 교육 본론에서? 모든 삶의 공간이 교육 현장이죠? 그렇지 않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학교 현장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교육 현장이라는 말 대신 또 하나 교육학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진짜는 뭐예요? 교육 과목이죠? 그렇게 더 좋은 이름이 있다는 거지, 정확한 이름이. 거기다 교육자에 붙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령 교직 과목을 교육학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갖다가 이루잡학이라고도 하고 용병학문이라고 하고 가짜교육학이라는 말을 쓰거든. 정확하게 그렇게 대체해야 되는 거죠. 대체하지 않고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건설적인 담론이 불가능하다. 또 교육학자, 그럼 되게 뭐예요? 교육학교나 교육과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연구하는 게 교육학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나는 관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방식으로 관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거고. 교육활동 요구도 마찬가지고, 교육평가 요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게 종전에 썼던 개념은 다른 말로 대체할 때 가장 확실한 의미가 있는데 그 확실한 의미로 바꾸는 게 좋고, 그리고 새로 쓰는 교육에 대한 의미는 이론적으로 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같이 혼용해서 쓴다면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작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겠지만은 적어도 교육 본인을 택할 때는 이전의 개념은 해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교육 본인에 준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우리 그 교육원리학회에서 그런 사람 많죠. 병행하면서 교육 본인을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제2교육학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한 문제. 오케이. 그 다음 질문. 교육 문의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주의 교육관을 전제하거나 아니면 그 교육하는 주체를 피동적인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교육 본의론이 이제 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을 교육받은 사람의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하면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교육의 끝이 있다, 최상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교육받은 사람의 문제는, 그 용어의 문제는 피동의 능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피동 능동도 있지만은 더욱 본질적인 것은 그 교육받은 사람을 이라고 할 때 그때 교육이 뭐냐. 그 정체가 없다는 거죠. 우연적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혹은 토톨로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교육적인 삶을 향유하는 사람이 어떤 여타의 인간성에 영향을 주느냐. 그것은 교육의 기능에 관계 문제죠. 그것은 무한대라고 그랬죠. 무한대를 특별한 용어로 한정시킬 수가 없겠지. 그리고 그것은 검증되어야 된다. 교육 결과로 인간상이 어떻게 또 다른 측면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무한대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검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자체가 기능주의적 함정을 가진 개념입니다. 그걸 경계할 거예요. 오케이? alright. 그 다음에 홍미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수학 전공하고 교직기술을 하고 있는 홍미경입니다. 저의 질문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볼 문제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전량의 덕을 발전시켜서 교육적 통일 모델을 만드신 동기, 이유,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동양의 덕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까지 제 품위에서 교육의 정의에 힘들었던 부분은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일 터인데 그 가치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 교육이라는 것이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그 자체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오류는 무엇인지 스스로 찾지 못한 터라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다운표 교육적 품이라는 말인데 내용은 그게 없어요. 교육의 소재로서의 품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적 품위는 없다라고. 그다음에 동양의 덕의 개념이 뭐냐? 아까 도덕 중에 도와 덕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봐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걸 발전시키려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기축으로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확정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동양의 덕이라는 개념은 모호한 점이 많다. 그리고 탐구의 여지는 많죠. 그 다음에 교육은 자체가 가치다. 등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교육은 가치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교육 현상은 교육 현상이고 그 안에 다양한 가치의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가치의 측면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꾸 오케이 하는 게 뭐 되지도 않고 이거 하셨어요. 그 다음에 김호동.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예술대학의 김호동입니다. 이번 여름에 교육학교 공장안이 제가 우연히도 교수님을 뵙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육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질문이 항상 하고 무모할지 모르는데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거를 용기 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바람직한 교육적인 삶을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정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나 학교 제도라는 현재 안에서 어떤 속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제 얘기합시다. 나는 학교 내의 교육의 삶은 그 나름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입시를 준비한다. 학교가. 그럼 학교의 기능일 수도 있다. 아마 모르는 역사적으로 그 기능을 굉장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이라고 하니까 문제지. 그 여타 기능을 다 인정하자 하는 거죠. 옳다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치, 경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의 여건이 된다. 근데 그 여건이 좋은 여건이냐 나쁜 여건이냐 어떤 여건이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필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현실성도 인정하자.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여건에는 교육이 적응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양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좀 더 교육 권위적인 삶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비교육이라는 거 그것이 학교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비교육적 그러니까 교육 아닌 거죠. 비교육적인 목표가 또 있을 수 있다. 학교 안에. 근데 교육 입장에서는 그 비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의 여건이 된다는 거. 보정을 이제 인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들어갑시다. 네, 지금 학교에 대한 비판 중에서 이제 한가 등록 공동에 대한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국가 지립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과잉 학력 또는 학력의 부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본이론에 의하면 교육 내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교육이고 교육이 개인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것이기에 과잉과 이 플레라는 용어가 적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학력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 안에서 썩었느냐. 그게 학력이라면 또 그 썩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릴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거다. 다른 자기 자신의 생활력을 위한다든가, 국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또 평가를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용도를 본다면은 학교 생활의 그 경력이 이 용도로 본다면 그렇게 쓸모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광이라는 말을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 번째로. 네, 이게 진짜 의문입니다만 상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상부하는 방법을 갖고 온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오케이. 여기서 메타교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메타교육은 어떤 인스트루먼트만 아닌 수단만이 아니다. 그 메타교육 자체가 가치가 있다. 아까 오 선생한테 내가 얘기했죠. 그렇게 봐야 되고 메타교육의 성과가 어떤 것이냐? 그 교육을 풀어야죠. 그렇죠? 메타교육의 기능이 뭐냐 하는 것은 무슨 교육의 품위 향상이라는 그거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메타교육을 하니까 얼굴이 이뻐졌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건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 이거죠. 오케이. 네 번째 질문요. 네. 공대 근반적인데 그때는 공학을 하는 측면과 교육을 하는 측면이 근본적인 자격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예대로 오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술과 교육 본질과 양태적인 면에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입니다만 예술과 예술교육 그리고 교육이 서로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술하고는 교육하고는 같지 않을 거예요. 같다면 같은 용어를 쓰지. 그렇죠? 근데 예술과 교육이라 예술 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예술과 교육의 접점이죠. 교차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의 입장에서는 예술이 교육이 소개가 되고 또 예술 쪽에서는 교육이 인스트루먼트가 되죠. 예술에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술과 교육의 교차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예술과 교육은 다른 세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사실은 그 예술과 교육이 가치가 충돌하는 점이 충돌하는 점이 있죠. 네. 분명히 있다고. 예술 본이냐, 교육 본이냐, 충돌하는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모니를 유지하느냐, 서로가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점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 내 얘기를 못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5번. 평가 측면에서 제자가 스승을 평가하는 것이 교육 본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증명이 될 수 있는지요.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다면 상부자가 하와자 또는 하와의 평가 방법으로 합당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 평가는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교육 평가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 억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가의 그 삶의 하나의 양상인데 그걸 억제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평가를 개선하는 게 문제거든요. 어떤 것이 평가의 오이냐. 근데 우리가 평가의 자격 문제를 따질 거는 근데 낮은 품위로 높은 품위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갖추지도 않은 사람에게 높은 품위를 가졌다고 무조건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보합제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그 평가 기준에 어떤 합의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차이를 메꾸는 것이 메타교육적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억제하면 안 되지. 그냥 잘 됐다 못됐다. 또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 그것은 메타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김상혁 왔나? 네. 네, 1번은 교육의 품위와 교육대화 속의 차이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총체적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교육과 교육 아닌 것들의 총체적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기 위해선 이미 교육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중상권에 나오는 건데요.
우선 말이죠. 그 앞에는 읽으시러 가고, 두 번째 문도 한번 읽어봐. A와 B가 관계된다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전제되는 것일 겁니다. 아니, 세 번째 문도 한번 읽어봐. 자꾸 이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좀 얘기가 리던던트하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부터. 스토계의 입장에서 교육은 그 발전의 한 수단이고 교육의 입장에선 거꾸로 스토계가 하나의 수단, 즉 소재가 됩니다. 특히 메타 교육에선 교육 자체가 교육의 소재입니다. 그것은 교육에도 품위가 있다는 뜻이고 나아가 교육 자체가 일종의 스토계의 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육과 교육 아닌 세계 중 하나의 스토계의 차이가 강조되면서 동시에 교육도 일종의 스토계다라고 하는 모순이 저에게 생깁니다. 이게 교육이 또 하나의 스토계라고 하는 것이 개념상 모순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밌는 얘기는 메타의 의미 맥락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를 좀 따져봐야겠어요. 메타의 의미 맥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침 김상혁 군이 몇 가지 메타의 영역을 얘기했는데 개념의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헌이 있어요. definition of definition이 있다고. 그럴 때는 메타 definition을 말을 쓸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인 거니? 이 개념이 이런저런 개념이 있다 해서 그 개념을 정의해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개념이라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죠. 그것도 정의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개념이라는 말 자체도 10가지가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 하나, 그래 안 그래? 정의의 정의.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지? 정의인데 어떤 것을 많이 정의를 하는데 이것저것. 그리고 거기에 10가지가 있다고 내 책에는 써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러면 그 정의도 10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때 정의는 정의하는 것이라 정의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메타의 맥락이라고 해요. 그게 메타의 맥락이다. 그 다음에 인식의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식론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근데 특히 사이콜로지에서 커그니션 오브 커그니션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발전됐냐면은 처음에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연구하는 영역이 있다. 인지심리학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버클리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의 발상지인데 그때 내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면 인지 자체도 인지의 대상이 돼야 한대요. 그때 메타코그니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이 된 거야, 인식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메타의 맥락이라고 그래요, 메타의 맥락.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원래 인식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 오퍼레이션이 달라지는 거라고 말이죠. 또 크리틱 크리틱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메타 크리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크리틱을 하는데 이 크리틱이 연결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 크리틱조차도 그 크리틱의 특수한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걸 메타 크리틱이라고 해요. 이제 그걸 그 메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를 싣고 가면은 그 자동차는 화물이 되죠. 그게 메타의 의미 맥락이에요. 의미 전환이에요. 그렇죠? 또 포식자가 피식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메타의 의미 맥락이란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교육의 품위가 무엇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소재의 조건이니까. 그 문제는 아까 연구 과제라고 했지 않았어요? 교육 본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평면화된다. 양상 자체로 변한다는 연구가 생기면은 그 교육 품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해결점은 교육의 범위를 상정할 수 있느냐, 소재의 조건이니까 이런 것이 더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오케이? 이걸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야 지금 저 기술산업군에. 근데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데피니션하고 데피니션하는 책 읽어봤나? 그 메타의 의미 맥락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사실 이해를 했던 반데, 사실 그 위에서 저는 더 따질 것들을 좀 따져 여쭌 바가 있습니다. 인지라는 걸 공부해봤나? 그거를 뭐 깊이 있게 공부해보십니다. 그 공부하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말이야.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하면은 그 분야에 공부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해야지, 공부하지 않고 또 질문하고 공부하고 또 질문하면 나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definition of definition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cognition of cognition 보고 critic of critic 이걸 좀 공부하고, 다른 영역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공부해 놓고 다시 질문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번 품위의 적용 범위와 개념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교육에도 품위가 적용된다면 세속에는 품위가 적용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품위의 개념에 대해 더욱 여쭙고 싶습니다. 도둑질은 그냥 사례일 뿐인데요. 좀 더 따져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품위가 체험 구조라는 것은 이해됐는데, 이번 강연의 선생님께서 외연, 내근이나 표리 등과 관련하여서도 품위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인간성의 실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인간성의 내용은 물론 끊임없이 탐색될 것으로서 규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인간성 개념 자체의 조건은 무엇인지, 혹시 품위 개념의 한 연원이 덕의 개념과 관련하여 품위의 개념에는 최소한의 도덕적 개념이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뭐 이렇게 되면 도둑질 같은 사례도 품위라고 하는 것은 부정될 여지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뭐 저의 생각이고 뭐 앞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연구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가 아까 했어요. 소매치기 얘기했지. 이해했지? 그게 이해가 됐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고, 더 공부를 해봐. 소매치기한테 가서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것이 더 연구가 되겠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 얘기도 이제 했고, 그거 더 연구를 해보시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김정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김동수입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 이 부분 가겠습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이란 생활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할 텐데, 이때 이 교육의 소재에 대해서 성공과 교육 중2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소재라는 게 특정 수독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특정 수독의 품위 차이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선진과 후진이 상부자와 하하자로의 필요전을 통해 교육이라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책에서 이제 설명된 거 보면 대체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자는 것, 일어나는 것, 씻는 것, 친구 선택, 외출, 식생활, 미생활, 주거의 계획과 관리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부모 간에 이걸 교육적 소재를 가지고 교육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맞습니다. 이것들이 교육적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독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일단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들 중에 수독에가 될 수 있는 것이 교육적 소재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이 교육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있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소재의 다양성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독에 그러면은 저 산속에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소재의 다양성을 얘기하려고 그랬고, 대부분이 또 소재하면 높은 수준을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먹고 씻고 자고 일어나는 활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엑셀런스 의미로 파악을 한다면 그 측면만큼은 이것이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가지고 제자로서의 복도리는 어때야 돼요? 참고하려면 자리, 혁신, 조련, 순차, 자주 자정을 해야 되고, 교육한다 그러면 무조건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 그걸 가지고 이런 내재를 따르고, 또 그 복도리 엄마는 그걸다가 이타, 보수, 전후, 역착, 원조, 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교육적 교섭을 한 거지. 예? 이를테면 이런 그 생활사태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종전에 얘기했듯이 가르치고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상구한다는 상구의 내재를 따른다는 것이고, 하와한다는 하와의 내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지금 다음 질문이 재밌는데, 이렇게 일상사들은 모두 교육적인 교섭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물어봤지? 김정우 선생. 그러니까 일상사 사태는 이런 식의 교섭을 안 해요. 그냥 걸어라, 먹어라, 먹는 거 이런 거다 하는 거지 교육의 내재를 따르지는 않잖아. 그럴 때 그걸 교육적 교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적 교섭이라는 것은 일상사는 아니다. 어떤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나경옥 선생. 나경옥 선생은 다 읽지 말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특히 그 부분 있잖아. 제가 지금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어? 제가 원래 질문드린 건 아까 한상현 선생님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품위 같은데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 그거 체험 구조에 관련해서 그런 쪽에 취지를 맞춰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그 스타일이 안 맞으면 상부하는 사람이 그 하와자 밑에서 이제 상부하다가 또 떠날 수도 있고 더 잘 맞는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제가 메타교육을 간과해버려서 그 지점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교육적으로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부족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포인트는 있어요. 내가 보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교육적 관계가 교육적 관계의 양상과 양태를 또 구분했거든 내가. 그렇잖아. 그런데 사실은 교육적 관계가 전개되면서 여타의 조건이 여건이 돼가지고 영향을 주죠. 그래야 하는 그때 내재적인 여건이 하나가 교육 품위가 상충할 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럴 때 그 관계가 와해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다른 이 스승과 제자가 상부의 품위가 다르다든가 하와의 품위가 다르면 익스펙테이션이 서로 다르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외재적인 요인으로는 성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선지가 후지고 뭐 스승과 제자인데 성격상 맞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럴 때도 그 교육적 관계가 이루어지기에 힘들고 그 양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적 관계라는 걸 순수하게 교육적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여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선지도 아니지만 얼굴이 이쁘니까 지속할 수도 있고 뭐 선지지만 얼굴이 미우니까 보기 싫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야. 내가 오늘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있어. 여기 교육적 관계에서 그 양태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그 내재적인 요인도 있고 외재적인 요인이 있다. 내재적인 것은 교육의 품위일 수 있고
외적인 것은 그 사회적 여건일 수도 있고, 지리적 여건일 수도 있고, 혹은 심리적인 여건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이래서 이제 거의 이 진풍공탁이 다 거의 끝났는데, 내가 하나 더 부탁을 했어요. 최성욱 교수한테 부탁을 했는데, 최성욱 교수가 소그룹을 이렇게가지고, 자주 나온 질문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물론 그 집단에서 다 해소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내가 시험 문제를 내고 싶을 정도로 재밌고 항상 나오는 질문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좀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최 교수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라고 좀 리스트를 해왔는데 그걸 간단히 리뷰를 합시다. 오케이? 우선 그 교육의 기능과 기능주의 교육관의 보호 문제, 이건 매우 중요했거든. 우리 이 그룹에서 너무도 다르죠. 기능주의 교육관은 기능을 개념적으로 규정했어요. 그 개념적으로 규정하는데 우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가 많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의 기능은 뭐예요? 교육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그것이 여타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것은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증명돼야 되고 그 기능은 항상 언론이 있다. 알지 못한 요소가 있다. 따라서 어떤 선택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매우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Alright? 그 다음에 교육의 정상화, 교육관의 정상화, 교육학의 정상화, 학교의 정상화, 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딱 냈으면 좋겠는데, 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은 사실 정상화라는 말이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교육 현상을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영유하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교육관의 정상화와 교육학의 정상화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하나는 학이라는 심각한 의미를 했고 교육관은 그 학이라는 것을 기준이 없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교육에 대한 생각이 정상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일 수 없는 것 같다가 교육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보자. 이렇게 봐야 되고 학교의 정상화라는 것은 뭐냐? 그건 학교 교육의 정상하고 달라요.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의 정상화라는 것을 쓴다면 학교에 제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교육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학교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장악한 집단이나 시간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학교의 정상화 문제예요. 근데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학교와 교육이 인터섹션 그것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학교 정상화의 한 부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런 개념 부분이 안 되면 이것 자체가 실체될 수가 없다고. 서로 혼동이 되면. 그렇지 않겠어? 그런 것이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학자는 어떤 식으로 교육에 기여하는 것인가?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얘기했어요. 교육학자들은 교육학 자체를 기능적으로 정의했다. 교육학이라는 무엇인가? 교육에 공헌하는 학문 이러잖아.
이것도 똥개들이 하는 짓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교육학이 규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교육학이라는 게 뭐냐? 교육 자체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교육에 기여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 기여할 교육이 뭐냐? 이걸 이론적으로 밝힌 것은 교육학의 관례예요. 또 교육학의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이 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교육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유한 의미의 교육학자들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그 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뭐 부역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얘기했죠. 그러나 고유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 예. 나는 교육을 너무 위한다 보니까 그냥 그 학교 가서 어디 가서 기둥이라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한다 하는데, 예. 그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냐 하고 좀 답답해요. 그냥 회피야. 회피. 예. 내가 얘기했잖아. 그 야누스 그 얼굴 가리겠다. 현장에서 교육학이 뭐하냐면, 우리는 이론한다. 꼭 대학에서 너희들 뭐냐? 우리는 응용한다. 그리고 도피를 하고 있는 걸 알겠어. 내 말에 틀렸어?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의 품위와 교육학의 품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관련은 무엇인가? 교육의 품위는 교육하는 질적인 수준을 뜻하고 교육학의 품위는 교육학하는 질적인 수준을 뜻해요. 그렇죠? 목적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연구를 해봐야 하죠. 그렇지? 무슨 가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연구를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교육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육비 가지고 난리가 나 있지. 문제는 그 교육비라는 게 뭐냐? 어떤 이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No one knows. 개수만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국방부 다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어째서 그것이 교육비 항목인지 알 필요가 없다고, 이론적으로. 다만 관례적으로 전부 다 1억이 올라갔다든가, 내려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교육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교육을 지원하는 경제적인 측면이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것은 입증의 문제예요. 다다익선이 아니라고. 교육비는 많을수록 좋다. 근데 너무 많아도 교육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나 같으면 좋은 제가이를 타고 헬리콥터 타시고 여행 다니겠어요. 뭐처럼 교육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야. 적정한 수준이 뭐냐? 이건 연구를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한테 용돈 많이 주면 교육 잘 됩니까? 디스코장에 가서 춤추기 딱 좋지. 그렇죠? 저 공부 못해요.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다. 이것이 교육연구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왜 그런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학교 제도에서 규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학교의 목적이 다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교라면 학교와 교사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심리학자들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해요. 교육 심리학에서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 심리학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어요. 교육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 무조건 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심리 연구할 테니까 해. 그러면 그냥 질검사 실시하면 할 수 없이 하고 그래.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그 서브젝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을 많이 동원하는데 문제는 교사와 학생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라는 자연인을 연구하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의 연구 아니에요. 교사와 학생의 신분을 가진 자연인을 연구한단 말이죠.
자연인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심리학적 연구는 그 포퓰레이션이 교사와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 이렇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지. 그리고 심리 연구지 교육학 연구는 아니거든. 그래야 그래요. 미국에서는 심리학이 얼마나 그 연구 대상을 구하기가 힘드냐면은 누가 심리학 배워보니까 보상을 줘요. 내 연구 대상이면 돈 주마. 그래서 돈 없는 친구들이 각자 심리학 연구 대상이 돼요. 돈 받아고 심리학 연구자 대상이 좀 오직하겠어요. 돈 받은 놈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또 하나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심리학과 2학년 학생은 무조건 심리학의 대상이 돼야 돼. 한 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학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 서포모어가 이 서브젝트가 심리학과에 있는 그렇게 써있지.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심리학과의 2학년 학생의 심리를 연구한 거죠. 그 정도로 궁해요. 뭐 인권 문제다 보다 해서 또 다 그게 보고서 써야 되고 학생을 맞춰야 되고. 그런데 학교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부터 연구한다 그러면 다 연구하잖아. 어떤 식으로 동조를 하냐면은 학교 인구들은 너무도 그 디시플린이 잘 돼가지고 이런 연구도 있어요. 얼른 생각나는데 시험지를 주어요. 하나 곱하기 둘 뭐 이렇게 쭉 주거든. 그렇지? 시험지 제출해. 그러면 시험지 보자고 찢어버려. 또 문제지 낸다고. 또 제출해. 찢어버려. 보자고. 그래도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인내력 테스트인 줄 알았다. 이러냐.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심리학 연구지 교육학 연구가 아니다. 또 그러다 교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와 심리학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따진 거지 교사의 특징이 아니에요. 교사가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연인의 어떤 측면이거든.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한 연구가 너무도 교육학 연구가 많아. 그리고 이게 교사의 심리적 특성이래요. 역시 여기도 아까 또끼에 비슷한 측면이죠. 부끄러운 거죠. 쉽게 말해서. 부끄러운 측면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 또 그 다음 질문. 교육에도 이른바 결정적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는 근거와 예가 있다면 무엇인가? 크리티컬 피어리에서 말이 이제 한때 나왔어요. 그게 왜 나왔냐면은 동물 연구에서 인프린팅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리가 이를테면 말이죠. 몇 초 안에 그 앞에 지나가는 것을 평생 따라다녀요. 인프린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시점 넘으시면 따라다니지 않아. 그 시점 왜 뒤에 들어오면은 누구라도 무슨 비행기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따라다녀요. 마치 자기 엄마인 것처럼 따라다니거든. 그런 그 결정적인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능 발달과 관련해서 지능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4세 몇 퍼센트 지능이 형성되고 5% 되니까 얼리어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내가 보기에는 교육은 평생 하는 것이고 어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떤 그 시기적으로 중요한 그 교육의 소재는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데 평생 교육 이를테면 연구를 한다면은 그런 걸 재밌게 개념화할 수 있겠다. 연구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 교육 본위로의 타당성은 어디서 확보되는가? 참 어려운 얘기야. 이론의 진리성은 어떻게 가는지. 근데 내가 다행히 설명을 했어요. 교육적 인식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죠. 내 자신이 변화하면서 자증했고 지금 상당 부분 타증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실험실에 가서 검증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을 것 같아. 그렇죠? 개념의 변화가 없이 뭘 관찰하려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된다면은 경험적인 연구도 해야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일테면 교육의 여건과 교육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경험적인 연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여건이 교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교육이 그 여건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험적인 연구예요. 우연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된다. 이 우연적 사건이 필연적 사건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혹시 우연이니까 바이 찬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적으로 연계해서 결론이 나올 부분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밌네. 결론내기도 시키고 질문 만들기가 쉽지 않다. 질문의 발견과 그것을 통해 체험한 인식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질문 공탁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의의, 그리고 그 활용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거라고요. 내가 그 서울대학 교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정답이 아닌데 정답을 가르쳐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그게 그 제도로서의 대학이 나한테 좀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그 시험 문제를 낼 때 정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끝나고 이 강의 제목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을 써라. 이걸 내가 요구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되게 답을 원하면 요구하면 들은 바를 그대로 써요. 되게 교과서에 있는 바를 쓰든가 들은 바를 그냥 쓴다고. 그건 부의지약이에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 가끔 혼동을 해요. 일단 말을 하는데 자세히 들어가는 건 엉뚱한 놈이거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한테는. 뭐 칸트가 조금 해외래요. 도대체 몇 마디 물어보니까 이 똑대거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의지약 때문에. 내가 실제 시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정대에 가가지고 일부러 내가 1, 2, 3, 4 7번에 적었어요. 다른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게 얘들이 노트를 안 해요. 근데 칠판에 적은 것은 틀림없이 노트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복돌이 수출이 쭉 순차적으로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시험 문제를 했어요. 이건 테스트하려고 해야 내 자신이 궁금해가지고 딱 그 순서로 그 말 그대로 썼더라고. 이게 지금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평가예요. 그 짓을 해서 뭘 해요? 근데 그게 어려웠는데 다행히 질문 공탁이라는 게 생겼어요. 질문 공탁이라는 건 뭐냐? 우리들이 읽고 듣고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은 나무를 베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이 질문 공탁할 때 여러분들 베꼈어요? 누구? 아니란 말이야. 그건 진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질문하기 힘들죠? 그만큼 여러분이 뇌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를 써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위치를 드러낸 거라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질문 안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나는 질문을 받고 그 전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과제가 무엇인가? 이걸 지적해 준다고. 정답을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전에 학교에 수능한 친구들은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런 짓을 뭐 하나씩 동안 하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정확한 것도 하나도 없고 하고 아마 어떻게 노트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어쩔지 모르지만 내 나름으로는 내가 최선을 돕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장애물 제거라도 해주는 것이 내 돕는 것이다 해가지고 질문 공탁을 발휘했고 점수 낼 때도 질문 공탁의 수준을 봐서 내가 그레이드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말하면 내 숨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소재는 아까도 계속 주장했지만 책이 아니에요. 책에 대한 리스폰스예요. 그것이 교재가 프린트된 머티리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프린트된 머티리얼에 대한 반응이 교육의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물론 최종 교수와 수업을 할 때 잘 처리했겠지만은 너무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 나름의 코멘트를 하고 싶어서 여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마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론은 얘기해야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시작했으면 끝이 있듯이 3주를 보냈는데 나에게는 최긴장 상태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젊어진 느낌도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나 혼자만이 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육학회 올리 학회도 했고 또 우리 참가를 부수장 김지현 교수가 또 이 공간도 말해 주셨고 다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박수 좀 쳐주시다. 그 다음에 최성욱 교수가 소그룹을 지도해 줬어요. 이것도 자발적인 겁니다.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자기 알아서 한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박수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민기식, 김상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수강생들 정말 고마운데 내가 지금 얼른 박승재 교수를 보고 있거든. 이분이 이제 전주 교대 교수인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 4시간에서 8시간씩 걸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와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강생을 대표해서 박수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교육원리학회 회원들이 몇 명 와 있는데 아까 친교의 의미가 있고 동학으로서 얼굴도 좀 알고 싶고 아마 그런 건데 내가 얘기했지만은 제2의 교육학의 큰 문제는 그걸 동참하는 구성원이다. 새로운 구성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 몇 시간짜리 강의자 그걸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서로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고 보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인사라도 또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강의 초에 우리 했지만은 교육원리학회 회원이 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